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위중증 환자의 병상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전담병원 3곳과 감염병 전담병원 4곳을 각각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 요양정신병원 근무자와 입원 입소자가 모두 추가 접종을 마치기 전까지는 보호자의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을 거부할 경우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병상 가동률과 인력 충원 노력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최초 환자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나온 중국 우한의 회계사가 아니라 화난 수산물 노점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팀은 기존의 WHO가 최초의 환자라고 보고했던 회계사는 실제 발병일이 보고서보다 8일이나 뒤였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사망 원인 1위인 암 관련 의료 불만 가운데 오진 사례가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진 원인으로는 추가 검사 미시행이 가장 많았고 영상 판독 오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급 등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9% 폭등한 112.21로 집계됐는데 석탄과 석유 제품이 90% 가까이 올랐고 축산물도 18%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자 거점 전담병원 3곳, 감염병 전담병원 4곳을 추가로 지정해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음압격리 병실당 입원 환자 수를 확대하고 수도권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거리 1시간 이내에 있는 비수도권 병상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정신병원의 종사자와 입원 입소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마치기 전까지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 진단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자를 통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병상 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병상 배정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병상 가동률과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을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병상 활용도 제고 방안으로는 의료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 격리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환자가 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 여건 등을 고려해 확진자가 70세 이상이더라도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을 때는 재택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재택치료 중 전원 단기 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재택치료자 의약품 전달 업무를 지역 약사회 등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계획에 따라 3주간의 준비 기간과 수능이 끝난 다음 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전면 등교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시차 등교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 등교,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 등교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혼 여성 10명 중 6명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기혼 취업 여성의 삶의 변화가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의 61.7%는 코로나19로 자녀 돌봄 노동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가사 노동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도 37%에 달했습니다.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여성의 경우 2시간 미만이 76.2%로 가장 많았지만 남성의 경우 10분 미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허가 심사에 착수하면서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역 증강제라는 핵심 물질이 관건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만드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처럼 바이러스를 mRNA 형태로 만드는 방식과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사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리고 국내 허가 심사에 들어간 노바백스의 제조합 단백질 방식입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핵심 부위를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 인체에 주입합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독감 백신 등에 적용돼 30년 이상 사용되면서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평가입니다. 단, 이 방식의 백신은 실제 바이러스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방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면역 증강제가 필수입니다. 바이러스의 일부만을 따서 제조합 단백질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면역원성이 기존의 전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면역원성을 해결하는 그런 물질이 면역 증강제입니다. 면역 증강제는 GSK나 노바티스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만 보유한 고급 기술입니다. 노바백스조차 면역 증강제는 GSK 특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은 GSK의 면역 증강제를 지원받았습니다. 만약 GSK가 면역 증강제를 공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백신 개발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단백질 백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면역 증강제 개발에 국내 업체도 뛰어들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키스트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면역 증강제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병원성 물질의 핵심 항원을 추출을 하거나 유전자 제조합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면역 증강 시스템하고 결합을 시키면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mRNA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모더나도 백신 핵심 물질인 지질 나노 입자는 다른 회사 제품을 써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독자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만큼 백신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초 환자가 WHO 보고서에 나온 중국 우한의 회계사가 아니라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의 노점상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화난 시장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지만 다른 기원을 주장하는 반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올 초 코로나19 기원조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WHO 조사팀은 보고서를 통해 2019년 12월 8일 관련 증상을 보인 중국 우한의 40대 회계사를 최초 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당시 코로나19가 크게 번진 우한의 화난 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어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애리조나대 마이클 워러비 박사는 이 같은 주장이 틀렸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와 기존 논문,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회계사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은 12월 8일이 아니라 16일이란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치과 치료 후 열이나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 WHO 팀이
현지 병원 측 얘기만 듣고 8일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워러비 박사는 따라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최초 환자는 12월 11일 증상이 나타난 화난시장의 여성 노점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난시장에서 발생한 초기 환자 대부분이 너구리를 파는 구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살아있는 야생동물 시장이 팬데믹의 기원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알려진 최초 환자가 화난시장 노점상이라고 해서 이 시장이 코로나19가 시작된 곳이란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전자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노점상이 감염됐을 때보다 앞선 11월 중순쯤 인간에 대한 최초 감염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코로나19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어온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론 드센티스 주지사가 해당 법률 저정에 앞장서고 의회 통과 즉시 서명을 약속한 만큼 플로리다는 사실상 법으로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는 주가 됐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나 조직이 고용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미국에서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온 워싱턴 DC에서 다음 주부터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각국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속속 재택근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카페 등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카페 등 상점은 출입문에 아예 마스크 착용 의무구를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다음 주 월요일 22일부터는 사무실, 식당, 상점 등 실내에선 의무화 조치는 해제되고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시장이 코로나19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 입원율이 낮아졌다며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사이에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될 때가 됐다는 반응이 있고 If we don't have to wear it inside in restaurants and it's not required, I guess I won't wear it. But yeah, I guess it's finally time. I guess people are ready to move on. 그래도 여전한 감염 우려로 계속 마스크를 쓰겠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I almost feel naked going out without my mask. I completely feel like it's a business right to still tell people to wear their masks indoors, and I personally feel more comfortable that way. 반면에 유럽 각국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근무 의무화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18살 이상 모든 성인에게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미접종자의 외부 활동을 일부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Die Lage ist hochdramatisch und es wird jetzt sehr darauf ankommen, dass schnell gehandelt wird, dass konsequent gehandelt wird, dass besser kontrolliert wird. 벨기에 정부는 직장과 대중교통에서 시민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주 4일 재택근무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정부도 가능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 코로나19 발병을 53%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영국, 호주, 중국 공동연구팀이 영국 의학저널 BMJ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총 39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과거 6개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 마스크를 쓰면 쓰지 않는 것보다 발병 위험이 53% 줄어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손 씻기는 코로나 발병 위험을 53%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25%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도한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세계 각국이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서두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0명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면서 의료 여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신규 확진자 수가 3,03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하루 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숭실대 심은하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확진자가 4,800명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앞으로 확진자 추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모 대학 연구팀의 어떤 예측 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지난 11월 17일 날 코로나19 확산 예측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해당 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이러한 수리 예측 모델의 결과값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적게는 기관에 따라서 2,600명대를 또 예측하는 결과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게는 4,800명대를 예측하는 결과값도 있거든요. 네. 이 수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지표들을 입력값으로 넣어서 산출되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네. 이 지표들이 뭘로 입력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상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으로 입력값으로 넣은 게 감염 전파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백신 효과 감소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수리 모델, 그러니까 이론적인 모델하고 실제로 반영되는 결과값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 모델에 의한 결과값을 우리가 반드시 또 예측 결과로 정확한 예측 결과값이라고 생각하기에도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물학을 하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은 이 수리 모델에서 빠져 있는 지표값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제 11월 중순부터 기온이 이제 다음 주부터 당장 이제 영하권으로 아침 기온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의 활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러한 부분들은 수학적으로 반영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리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결과값들하고는 실제로 반영되는 값들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12월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확진자 비율, 그러니까 3,000명대 초반을 연 사흘 동안 보이고 있는데 이보다는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숭실대 모 교수 연구팀에서 발표한 것처럼 4,000명대 확진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더 심각한 경우에는 그 이상 5,000명대 이상도 충분히 나올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기관에 따라서 예측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증가 가능성은 더욱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 수도 문제지만 위중증 환자가 500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늘었는데요. 사실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는 방역의 기본 틀을 좌우하는 근거가 될 텐데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도 함께 비례해서 늘어나게 될까요? 일단 제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이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주요 지표가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대표적인 지표로 삼았거든요. 네. 근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그 대표적인 지표값이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어차피 확진자 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백신의 효과가 거의 100% 수준에 가깝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네. 물론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동반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는 반드시 위중증 환자 증가와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네. 주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그룹이 고연령층 중에서 미접종자 그리고 접종 완료자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상군에서는 지금 중증화율이 10월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 8.24%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확진자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보편적으로 전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위중증화율은 보통 2에서 3%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사망자 수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도권은 이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을 해서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정도면 수도권만이라도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수도권에서 80%에 육박했다라고 해서 이 지표만을 가지고 수도권만 방역 고피를 조인다. 즉 방역 강도를 높인다라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런 방역 강도를 조정하는 지표는 신규 확진자 수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위중증 환자 수, 이에 따른 중환자 병상 가동률로 방역 강도를 조정을 하게 되면 아마 특정 지자체, 특정 권역에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실제로 부족한 상황이 되면 이 환자들이 타 지자체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이 환자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보다 원활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견해는 기존의 신규 확진자 증가수 증가세 그리고 위중증 환자 증가세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방역 강도를 조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송거리 1시간 이내에 있는 비수도권 병상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도권 병상 자체가 수치적으로 보면은 80% 육박한다라고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거의 가동할 병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술적인 수치와 현장의 실제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지금 80%에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를 다른 지자체로 이송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께서 1시간 이내에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송 시간,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사이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을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신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스터샷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이 2번에서 3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백신 패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백신 패스 개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 기준을 2번에서 3번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 그러니까 추가 접종 완료자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직 접종 완료자가 안 된 상태고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충분한 예방 효과나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네네.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한다면 또는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네. 물론 전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단 접종 완료 기준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접종 완료 기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와 연자재 폭등이 주요 이유인데요. 소비자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휘발유 1275원, 경유 1075원. 지난해 이맘때 주유소 가격입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가격은 휘발유 1677원, 경유 1477원. 그나마 최근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많이 내려간 가격인데도 1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부담입니다. 한 번 채우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해서 넣었다가 지금은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어차피 영업사원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많이 올랐죠. 저희도 일단은 너무 올라다 보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가가 저렴해가지고 다다익선으로 많은 판매량이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9%나 올랐습니다. 2008년 10월에 10.8%가 오른 뒤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이 85%나 폭등했고 금속, 화학 제품의 인상폭도 컸습니다. 농수산물 가운데는 축산물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한 게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게다가 수요가 살아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오름폭이 둔화하면 상승세가 누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개선되는 추세여서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수준이 정점이다,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실생활에도 부담이 빠르게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한 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이 1,7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18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99원, 경유는 1,522원, LPG 부탄은 1,040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만 보면 유류세 인하 직전인 지난 11일보다 111원 내려간 것이지만 판매 가격은 여전히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가 일부 하락했다며 국내 휘발유 값이 더욱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질병인 암 완치의 관건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불만 가운데 오진 사례가 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30대 주부 A씨는 몇 해 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소암 종양 표지자 수치가 표준치보다 8배나 높게 나왔던 겁니다. 악성 종양 같다는 말에 큰 병원을 찾아가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검진센터에 다시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했을 때 정상 수치가 나와서 그쪽도 되게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이런 오진 사례가 37.8%에 달했습니다. A씨처럼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는 22.1%, 몸이 아파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오진한 경우도 62.6%나 됐습니다.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오진한 사례도 문제지만 그 반대의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131개 오진 사례 가운데 병원 책임이 인정된 건 78건이었는데 이 중 치료 시기를 놓쳐 암의 병기까지 달라진 환자가 태반이었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시일이 이게 지나다 보니까 전이까지 온 거예요. 림프절 전이가 와서 3기까지 갔었거든요. 오진 원인별로는 추가 검사 미시행, 영상 판독 오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송을 해도 보상받기 힘든 의료 분쟁, 137이 소비자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국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1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성질환은 국내 전체 사망 원인의 79.9%를 차지했습니다. 감염성 질환은 사망 원인의 11%를 점했고 전체 사망 원인의 9.1%는 손상 및 기타로 분류됐습니다. 사망 원인 만성질환 가운데 암이 27.5%를 차지했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등 순이었습니다. 만성질환 중 순환기계 질환과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암은 전체 사망 원인의 68.6%를 차지해 이들 질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이르면 2025년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를 내놓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에 다시 초점을 맞춰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을 뒷받침할 반도체를 개발하는 주요 이정표에 도달해 4년 뒤인 2025년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카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고 차량 실내는 이런 특성에 맞춰 설계될 전망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얼마 전에 이 러시아가 수명이 다 된 자국의 이 위성을 요격 미사일로 파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주에는 1,500개가 넘는 이 위성의 잔해가 떠돌게 됐고요. 충돌의 우려 때문에 국제 우주정거장에 있던 우주인들이 우주선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미 국무부가 이 러시아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우주의 안전성을 위태롭게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각국의 과학자들도 우주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주 활동을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는 우주인이 대피하기는 했지만 실험으로 생긴 파편이 ISS 국제우주정거장에 이제 위협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예. 실제로 이 우주 쓰레기들이 ISS 궤도에서 멀어졌다면서 이제는 안전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우주 쓰레기는 단순히 우주인들의 안전뿐만이 아니고요. 이 위성의 지구 관측과 통신 또 뭐 GPS 등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데 무엇보다 이 우주를 돌면서 인공위성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유럽 우주기구 ESA에 따르면 현재 지구 주위를 도는 우주 쓰레기는 9,6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억 개의 조각들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런 우주 쓰레기들은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서서히 내려오다가 대부분 불타서 없어지게 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ESA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해도 이 통신과 뭐 일기예보 또 이 GPS까지 많은 서비스를 우주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 우주 쓰레기가 증가할수록 인류의 우주 이용도 점점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또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겠네요. 자, 다음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뭐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 우주 개발과 관련을 해서 국내에서도 이번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2024년에 발사하게 될 달 착륙선에 우리나라가 만든 우주 환경 모니터가 실리게 된 겁니다. 이 루셈이라는 이름의 이 장비는 일종의 센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 달 표면에서 50kJ 전자볼트 이상의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공간과 달 표면에서는 이런 고에너지 입자가 나오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었지만 이 입자들이 뭐 우주인의 건강이라든가 우주선에 주는 영향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루셈은 이전에 측정된 적이 없는 이 50kJ 전자볼트 이상의 입자를 관측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 대기가 없는 천체에서의 어떤 우주 풍화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이 지구 자기권과 달의 상호작용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연구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네. 이 루셈은 현재 한국천문연구원과 경희대 연구팀이 함께 개발 중인데 시제품인 공학 모델의 제작까지는 마친 상태고요. 앞으로 인증 모델과 비행 모델도 차례대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이 장비가 이제 달 탐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에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다. 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즉 이 알프스라는 장치로 정화해서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서 방류해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 현지 어민의 피폭량이 연간 최대 0.00031 밀리시버트, 그러니까 기준 한도인 1 밀리시버트를 크게 밑돌았다고 했고요. 또 이 방류 지점 주변 해역의 이 해산물에 대한 피폭량도 이 국제 기준과 비교하면 6만 분의 1에서 2만 분의 1 정도로 미미했다는 게 이 도쿄전력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도쿄전력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네, 이번 발표에 대해서 이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도쿄전력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전제로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했다면서 네. 이런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이 일방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줬을 때 이번 연구 결과도 주변국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2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가 화이자 맞았냐, 모더나 맞았냐, 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최근에 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회사 이름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일 텐데요. 네. 그만큼 이들이 이 백신으로 벌어들인 수입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계 국민 백신 연합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이 3사의 수익 보고서를 분석해 봤더니 1초에 $1,000, 우리 돈으로 118만 원을 버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하루로 치면 $935만, 우리 돈 110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연간 이익으로 보면 세전 수익이 $340, 무려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 이쯤 되니까 이 세 회사가 저소득 국가를 버려두고 이 백신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부유한 나라들과만 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실제로 이 저소득 국가에 공급한 양을 보면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백신 전체 공급량의 1%가 안 되고요. 모더나는 지금까지 단 0.2%만 저소득 국가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횡보와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회사의 경우는 코로나19 유행이 수그러들 때까지 특허권 면제를 선언을 했고요. 비영리를 원칙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백신연합은 저소득 국가의 2% 정도만 백신을 맞은 이런 상황에서 몇 개의 회사만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소식은 더 아쉬움이 남네요.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죠. 이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네. 내년이면 이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토착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의 이 대유행 상황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꾸준히 발병하기는 하지만 특정 지역에 한해서 확산을 한다거나 또 이 확산의 환자의 증가율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병이 될 거라는 네. 얘기입니다. 이 파우치 소장은 토착병이 되려면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라든가 경제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전염이 낮은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전히 감염이 일어나고 또 입원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죠. 걱정하면서 생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이 토착병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루 확진자 수, 그러니까 이른바 매직 넘버는 없다고 이 파우치 소장은 말했는데요. 이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 내년 봄쯤에는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토착병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IBS 원장이 앞으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투자해 젊은 연구자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원장은 대전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초과학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 인정받은 연구자가 이끄는 연구에 더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진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후 IBS가 한국 과학을 이끄는 대표 연구소가 되도록 하고 나아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프랑스의 CNRS, 일본 미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수준과 같은 단열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발전소나 소방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을 70% 줄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오염물이 포함된 연기에 오존과 특정 속매를 뿌리는 방식으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덩어리 형태로 걸러내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비를 발전소 굴뚝에 추가 장착한 결과 오염물 최저 배출 농도가 5ppm 이하로 줄어 설치 전 농도인 12ppm보다 70%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을 레고 블록 쌓듯이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서로 다른 단백질을 번갈아가며 결합해 3차원 구조의 단백질의 크기와 모양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에 박테리아 독소를 결합해 암세포 내로 전달하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햇빛을 피하거나 선크림을 바르더라도 골다공증 위험은 커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은 성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모자를 쓰거나 긴 소매 옷을 입고 선크림을 바르는 행위는 골절이나 골다공증 위험 등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피부가 태양의 자외선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알려졌지만 햇빛 차단이 골밀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관객의 몰입감을 높이는 1등 공신은 바로 특수효과죠. 특수효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영화의 꽃, 특수효과의 세계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하늘을 날거나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등 상상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죠.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재미있는 상상을 실감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특수효과 덕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신기한 특수효과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배우들은 카멜레온처럼 다양하게 변신합니다. 젊은 배우가 노인이 되기도 하고 날씬했던 여배우가 뚱뚱해지기도 하는데요. 캐릭터의 성격을 확실히 보여주는 1등 공신은 바로 특수 분장입니다. 맡은 캐릭터를 위해 민머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민머리 분장의 비밀은 바로 볼드캡입니다. 볼드캡은 고무를 농축한 라텍스나 글라찬이라는 액체 물질을 굳혀 만드는데요. 상온에서 빠르게 굳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쉽게 씌우고 떼어낼 수 있는 탄성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볼드캡은 착용할 때마다 새롭게 만드는데 사용자의 머리 크기와 비슷한 마네킹에 글라찬을 붓으로 얇게 바르고 하루 정도 상온에 둡니다. 이후 이 볼드캡을 머리에 씌우고 고정하기 위해서는 송진과 알코올을 혼합해 만든 피부용 접착제 스프릿 고무를 사용하는데요. 이 스프릿 고무는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이나 긴 코털을 붙일 때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또 영화 속 대부분을 생선머리로 출연했던 분이 있었으니 바로 영화 돌연변이의 이광수 씨입니다. 간단하게 생선살을 쓰고 연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역시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광수 씨의 얼굴과 몸의 상체를 알즈네이트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알즈네이트는 치과에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아에 본을 뜰 때 사용하는 재료로 안전하고 빠르게 본을 뜰 수 있습니다. 이후 석고로 만들어 디지털화시켜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알지네이트는 노인 분장을 할 때도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영화 은교에서 박해일 씨는 70대 노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8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배우의 피부톤이나 검버섯은 일반적인 분장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지만 피부의 늘어짐이나 굵은 주름은 불가한데요. 그래서 피부의 질감과 비슷한 실리콘을 이용해 얼굴 전체나 부분을 덮을 수 있는 인공 피부 패치를 만들었습니다. 실리콘을 이용해 인공 피부를 만들려면 먼저 얼굴에 본을 떠야 하는데요. 오랜 시간 눈과 입을 다물고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얼굴 위에 알지네이트로 바른 다음 석고 붕대로 틀을 형성해 붙입니다. 석고 흉상이 완성된 이후에도 주름과 굴곡 하나하나를 다듬어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고 하네요. 공포영화나 의학 드라마에서 꼭 등장하는 특수 분장이 바로 피인데요.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과 물엿, 붉은 식용색소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 재료의 비율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신체에서 흐르는 진한 농도의 피는 물을 빼고 물엿과 식용색소만을 섞어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만든 피를 살짝 얼린 후 코에 넣어주면 체온 때문에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코피가 흐르는 장면도 연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세트로도 구현이 힘든 장면은 시각 특수효과를 이용하는데요. 영화 한 장면마다 여러 특수효과를 사용하면 장면의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합성 기술인데요. 합성할 피사체를 단색 배경을 바탕으로 촬영해 새로운 배경을 씌우는 작업입니다. 영화 아바타 속 나비족이나 반지의 제왕의 골룸은 어떻게 촬영한 걸까요? 그 비밀은 모션 캡처에 있습니다. 모션 캡처란 배우의 몸에 장착한 센서로 배우의 움직임을 감지해 그 정보를 영상에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배우의 몸짓과 표정을 인식해 디지털 캐릭터에 입힘으로써 껍질뿐이던 디지털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Is it soft? Is it juicy? No. Keep your distance. I'll use this. 또 얼굴의 표정이나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해 데이터화하는 기술도 있는데요. 바로 페이셜 캡처입니다. 얼굴 표정의 움직임을 잡아내기 위해 머리에 장착된 카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얼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데요. 얼굴은 매우 많은 근육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주는 만큼 좀 더 자연스러운 CG 캐릭터의 표정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모션 캡처는 어떤 원리로 구현되는 걸까요? 모션 캡처 방식 중 가장 정교하며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광학식 모션 캡처입니다. 수트에 빛 반사성이 좋은 마커를 붙이고 그 반사를 읽을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면 마커의 위치를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달돼 3차원으로 계산하면 인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영화 속 특수효과의 세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수효과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약 2년 만에 전면 등교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